불안을 치료하는 약물은 하나의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불안 증상이라 하더라도 약물이 개입하는 지점과 전략은 서로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디아제팜, 로라제팜, 그리고 부스피론이라는 세 가지 약물을 통해 항불안약 적용이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초기 벤조디아제핀 시대에는 불안을 지금처럼 세분화해 이해하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황, 범불안, 긴장, 그리고 신체 증상 등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하나의 불안 스펙트럼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안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범용적 약물이 필요했습니다. 디아제팜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 약물이었습니다. 비교적 긴 반감기와 지속적인 항불안 효과를 통해 다양한 불안 증상과 긴장 상태를 하나의 약물로 포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즉, 디아제팜은 특정 불안 유형을 겨냥한 약이라기보다는 아직 분화되지 않았던 불안 개념을 하나의 약물로 설명해야 했던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약물로 불안 전체를 덮어야 했던 시대적 요구는 디아제팜의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필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아제팜의 약효가 길게 유지되는 이유는 단순히 반감기가 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약물은 간에서 단계적인 산화대사를 거치며 데스메틸디아제팜, 테마제팜, 옥사제팜 등과 같은 양리 활성을 지닌 대사체로 전환됩니다. 이들 대사체 역시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작용하며 원약물의 효과를 시간에 따라 겹겹이 이어서 유지하게 됩니다. 즉, 디아제팜의 약효 지속성은 약물 하나의 성질이 아니라 대사 경로 전체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약효 지속성은 시간이 지나며 임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에 따라 약효 지속 시간이 크게 달랐고 반복 투여 시 약물이 축적되면서 진정, 졸림, 정신운동 기능 저하 등이 의도하지 않은 시점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약효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환자마다 달라지면서 증상 조절은 가능했지만 용량 조절과 안전성 관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확인됩니다. 이 경험은 이후 벤조디아제핀 개발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얼마나 오래 작용하는가 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작용하는가가 새로운 핵심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춘 로라제팜은 불안의 급성 악화와 일상 기능 저해 상황에서 대사 예측성과 안전성을 중시한 선택지로서 활성 대사체가 없고 보다 일정한 작용 지속 시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벤조디아제핀입니다. 로라제팜은 예측 가능한 약동학을 갖춘 벤조디아제핀으로 급성 불안 악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조절 가능한 약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라제팜 역시 갸바 증강이라는 동일한 기전 위에 놓인 약물이었습니다. 불안을 빠르게 낮출 수는 있었지만 진정, 인지 저하, 그리고 장기 사용 시 의존성 위험이라는 한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불안을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치료의 질문은 더 안전한 벤조디아제핀은 없는가가 아니라 진정과 의존 없이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은 없는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부스피론의 등장 배경입니다. 불안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혀야 할 증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부스피론은 기존의 항불안 전략과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약물은 진정이나 의존에 기대지 않고 만성 불안을 장기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략이 임상에서 체감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부스피론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환자가 지금 불안이 줄었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불안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개 지금 당장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부스피론은 선택되기 어렵습니다. 진정이 없다는 장점은 동시에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되었고, 효과가 없는 약이라는 평가로 쉽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스피론은 벤조디아제핀을 대체하지 못했고, 급성 불안을 다루는 약물의 자리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스피론은 나쁜 약이어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시간축이 달랐기 때문에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된 약물입니다. 이 약의 존재는 오히려 벤조디아제핀이 왜 여전히 쓰이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부스피론은 급성 불안을 즉각 낮추는 약물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불안 상태가 문제인 경우에는 여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불안 장애에서 급성 증상보다 만성적인 긴장과 걱정이 지속될 때 시간을 두고 불안의 기본 수준을 낮추는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벤조디아제핀 사용이 부담되는 환자, 특히 의존 위험이 높거나 고령이나 장기 복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안전성을 우선하는 대안으로 고려됩니다. 졸림이나 인지 저하를 피해야 하는 직업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SRI나 SNRI 치료 초기 단계에서 불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때 부스피론은 보조적으로 초기 불안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부스피론은 불안 치료의 중심 약물은 아니지만 조건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선택되는 장기 관리 보조 약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스피론은 불안을 진정이나 의존 없이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점점 분명해진 것은 불안이 단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반복되고 고착된 신경회로의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불안에서는 하나의 약물이 모든 불안 반응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한계는 특정 약물의 문제라기보다 치료의 질문 자체를 바꾸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제 초점은 지금 불안을 얼마나 빨리 낮출 수 있는가가 아니라 불안 반응이 반복되는 신경회로 환경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로 이동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항불안약 총론에서 살펴본 세로토닌 조절을 중심으로 한 치료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불안 치료가 점차 장기 관리 전략으로 정리되던 시기에도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공황 발작은 전혀 다른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답한 약물이 바로 알프라졸람입니다. 장기 조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공황을 멈추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알프라졸람이 공황장애 치료의 기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강력한 효과가 어떤 한계를 함께 남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디아제팜은 불안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전략을 대표했고, 로라제팜은 급성기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약동학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된 약물이었습니다. 부스피론은 진정과 의존에 기대지 않고 불안을 장기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려는 다른 방향의 전략을 시도한 약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안 치료의 역사는 하나의 이상적인 약물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축에서 다룰 것인가에 따라 전략이 갈라져 온 역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